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이제 1392년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에서 건국이 되면서 기본적인 외교 방침이 4대 교린의 방침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4대는 이제 큰 나라를 섬긴다는 얘기죠. 당시 큰 나라는 이제 명나라가 되겠고, 교린은 이웃과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이웃과 사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여진이라든지 이런 나라와는 기본적으로 교린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시게 될 텐데, 일단 그 태조의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태조 같은 경우는 1388년에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위화도 회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당시 왕이었었던 우왕에게 사불과 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 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조는 기본적으로 이 4대 큰 나라를 섬기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태조 때에 태조의 오른팔에 있었던 이 정도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전이 전격적으로 이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게 돼요. 요동정벌 추진을 되는데, 이 요동정벌 그 추진의 내용이 명나라의 그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에 지속적으로 조선이 건국되고, 그런 이제 태조 왕건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가 왕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태조에 대한 어떤 책봉, 좋은 책봉 관계에서 책봉을 얘기하죠. 책봉을 내려주지 않는. 그래서 이제 고명이라든지, 그러니까 명나라의 임명장을 얘기해요. 고명이라든지 또는 책임. 명나라의 그 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임명장에 그 도장에 찍혀있는 이런 어떤 책봉을 내려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 때 약간 그 명나라 관계가 좀 껄끄러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태조의 뒤를 이어서 정종이 왕이 오르고, 정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태종 이방원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정도전도 이제 태종 이방원이 죽여버리게 되고, 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당시 명나라의 그 왕이었었던 영락제가 있었어요. 영락제가 새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영락제가 자기 조카였었던 이 건문제를 잡아 죽이고,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건문제의 할아버지가 이제 홍무제가 되겠거든요. 홍무제 주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영락제 이 주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태종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태종도 이제 두 번의 쿠데타를 거쳐서,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왕이 올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영락제 때에 들어와서, 그리고 태종과 또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어요. 태종이 이제 그 중국에 가 있었을 때, 사신단으로 가 있었을 때 영락제가 어느 정도 좀 친분을 유지했었는데, 그런 관계도 있었고 해서 영락제가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이 조선의 왕실에 이 태종을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책봉을 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승인을 하게 되면서, 태종 이방원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선의 왕실과 명나라의 그 황실과 어느 정도 그 4대의 관계가 돈독하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기존의 정도전에 의해서 이제 추진되었었던 유동정벌도 태종 때에 와서 이제 이것도 이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조선 건국의 주도 세력은 혁명파, 이 4대부지 않습니까? 혁명파 이제 급진개혁파인데, 이 혁명파 4대부들은 기본적으로 부국강병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는 이 살인파 세력들, 그러니까 온건파 4대부들의 후예들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명분에 입각한, 의리에 입각한 이런 어떤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해서 그 혁명파 4대부들, 근데 나중에 이들이 훈구파가 되죠.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국강병 정책과 함께 좀 어느 정도 그 국가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그 어떤 친리적인 외교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종의 뒤를 이어서 세종이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종 때는 사대주의 정책이 약간 좀 더 강화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물품들을
중국에 이제 갖다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또는 그 공납, 그러니까 뭐 특산물들, 이 세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특산물들을 갖다가 이제 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종 때의 이 공녀라든지, 명나라가 이 공녀를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공녀라든지 또는 환관을 얘기하는 이 공환, 이 공환도 세종 때에 와서 폐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세종의 뒤를 이어서 문종 단종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세조가 왕이 오르게 되면서 중국 내부에서 어떤 그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중국 내부에서 다시 중국의 황제가 이제 정통제였거든요. 정통제였는데 이 북방의 그 몽골 쪽 계통의 오이라트르는 부족이 있었어요. 오이라트르는 부족과 이 중국의 명나라와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전투가 이제 벌어졌었어요. 토목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오이라트의 장수였었던 이 에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통제가 오이라트의 이제 세로장관, 생포되는 이런 국가적인 어떤 치욕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황제가 이민족의 국가에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어떤 치욕을 당했었던 황제가 바로 이 정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세조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조선의 어떤 부강병적인 어떤 정책을 위한 어떤 처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에 이 조선 서북부 지역에 이제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 지역에 이제 강계라는 지역에 병사를 주둔을 시키게 되며, 강계라는 지역에 병사를 주둔을 시켜서 여차하면 요동 지역을 수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조가 좀 얼마 있다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 내부의 사정도 좀 이제 좀 중국 명나라에 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요동 수복 계획은 계획으로만 그쳤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마지막으로 요동 수복 계획을 수립했었던 시기가 조선 세조 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건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토목 지역에서 발생했었다. 토목 지역에서 이제 정통제가 사로잡혔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토목의 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미저럴 TV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는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사신단을 파견하게 되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공식적인 사절단을 파견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월 초월에 파견하는 사신단을 뭐라고 하냐면 하정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음력 1월 1일에 파견되는 이 사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성절사라고 해서 명나라 황제의 생일날 파견되는 이 사신단을 성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짓날 파견되는 이 사절단, 동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식 사절단이 1년에 3번에 걸쳐서 파견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명예 보내어서 4대의 예를 취하였었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사신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신단. 사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무역의 형태가, 중국과의 무역은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행무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신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사행무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지사라든지 성절사라든지 하장사와 같은 이 공식 사절단 있지 않습니까? 이 공식 사절단들이 행해지는 무역, 그런 무역을 뭐라고 하면 사행무역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조공무역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물건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물건들은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이제 조공을 하게 되면, 명나라 황제는 거기에 대한 답례로서 하사 물품들을 이 조선에 내려보내게 돼요. 근데 그 하사 물품들이 이 조공 물품보다 이제 더 많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나라의 어떤 그 위험을 좀 중국이 아무래도 물산도 풍부하고 인구도 많고 영토도 없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어떤 자랑하려는 어떤 의식이 있었는지, 자, 이 조선의 답례품들은 조공 물품보다 더 많이 보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이 신뢰를 취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무역 자체는. 그래서 수출품으로서 말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모피라든지 못이라든지 화문석 이런 게 수출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수입품으로서 이제 비단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서적이라든지 도자기, 자 이런 수입품들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무역의 형태로서 또 뭐가 있었냐면, 자, 팔포 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포 무역은 뭐냐면, 인삼 있지 않습니까? 인삼 8포, 그러니까 80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삼 8근을 이 사행 무역단, 이 사신단들이 중국에 가게 되면 인삼 8포를 이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 8포를 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이제 그 무역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은화 이제 800냥, 그러니까 한 포에 보통 200냥 정도로 해석을 해요. 200냥. 그 200냥에서 한 포에 200냥이니까 1600냥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포에 은 200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뭡니까? 사신단들의, 사신의 경비로서 운영을 했었다라는 게 이 팔포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수용원의 경비 무역을 위해서 인삼 8포를 매개로 해서 형성된 무역이다. 이 팔포무역이다. 인조 때에 이 팔포무역이 최초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명나라와의 어떤 그 무역 관계라든지, 명나라와의 어떤 그 대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이제 일본과의 교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교린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웃으로서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낸다라는 이 교린 정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제 달래고 어루고 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14세기경이 되겠는데, 일본의 조정이 이제 둘로 이제 쪼개졌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일본의 남북조 시기, 그러니까 14세기경이 되겠는데, 이때가 이제 고려 말기지 않습니까? 고려 말기 때, 우왕, 공민왕 이 시기 때인데, 이 시기 때 왜구들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우리 고려 일대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활약을 했었던, 퇴영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또는 최무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수들이 활약을 해서, 왜구들을 격파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 때에 왜구가 이제 출현되는데, 전국시대,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16세기 말에 이제 그 일본 전국일 때, 일본을 완전히 통일을 하게 되거든요. 일본 통일하기 그 이전의 시기, 굉장히 혼란했던 그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15, 16세기에 그 혼란했던 그 시기 때에 이제 그 조선의 해안 일대를 계속해서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해요. 왜구들이 출현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는데, 그 왜구들의 근거지가 어디가 되냐면 이 규슈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슈 지방에서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왜의 한반도 해안 침략과 노략질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슈, 시코쿠, 혼슈, 그 다음에 홋카이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대마도가 있죠. 우리 그 조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대마도와 이 규슈 섬 일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왜구들이 극심하게 난동을 부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본에 대한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굉장히 왜구들이 극심하게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선 세종대죠. 세종대에 양면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돼요. 장군을 파병을 해서, 이종무 장군을 파병을 해서 대마도, 왜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숙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 원년이요. 그러니까 이때, 세종의 아빠, 그러니까 태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있을 때였거든요. 상황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이 병권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종 때에, 응징을 하게 되는데, 응징을 하게 됩니다. 응징을 하게 되는데, 이종무 장군을 파병을 해서 대마도 쓰시마 섬이 되겠죠. 대마도를 이제 정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구들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도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측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걸복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역을 허가를 해달라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식량이 좀 부족하고, 또 대마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농사에 좀 적합한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세종 때의 회유책으로서
그들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회유체육으로서 산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개의 폭으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어디가 들어가게 되면 내이포, 지금의 그 진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이포라든지 또 연포, 지금의 울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부산포 지역, 이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서 이 지역 외에서는 무역 교류를 할 수 없게끔 못을 박아놨었어요. 세종대에. 그리고 이제 외관을 설치를 하게 합니다. 외관. 외인들이 머무는 어떤 무역소와 그 다음에 또 이 숙박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역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외관은 A포, 연포, 부산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총 4곳에 이제 외관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역 거래를 할 수 없게끔 이 외관을 중심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었다라는 게 바로 이 세종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계속해서 또 더 요구를 하게 돼서 조선 세종대에 개해년이죠. 1443년이 되겠는데 개해년에 이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지 않습니까? 개해년에 개해약조가 이루어지게 돼요. 개해약조가 1443년 훈민정음 반포하는 그 연도 때에 개해약조가 반포가 되면서 세견선을 허락을 해줍니다. 이 조선 조정에서 해마다 파견하는 이 선박이에요. 무역 선박이에요. 그래서 1년에 50척을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 세견선을 파견을 할 것을 이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사미드라고 해서 이 조선 조정에서 특별히 일본 외인들에게 내려주는 하사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 세사미드라고 해서 곡식 200석 정도를 일본에게 이게 조공하는 게 아니라 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조선 세종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그 외인들을 좀 달래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임진왜란 전 소규모 외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본이 20만 년 병력을 이끌고 부산 앞바다를 이제 새카맣게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일 만에 저기 한양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임진왜란 이전에 소규모로 왜군들이 외놈들이 조선 바다를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통일하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정권이 한번 바뀌어요. 도쿠가와 막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거든요. 도쿠가 정부에서 조선 정부에 계속해서 무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09년이죠. 1609년에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무역이 다시 이제 재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임진왜란 때에. 알겠죠? 어쨌든 그 이전에 일본과 국교가 재개되면서 통신사가 1607년에 파견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1609년에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세견선이 20척이에요. 맨 아래에 있죠? 세견선이 20척이고, 그 다음에 세사미드로 백석을 하사를 해주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 부산포 지역에 이제 외관도 설치를 하게 해주었었고요. 이제 동평관이라고 해서 서울 지역에 설치된 외관이 되겠는데, 동평관 같은 경우는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쓰시마 정벌 이거 설명해드렸었죠. 근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삼포회란이 있지 않습니까? 삼포. 이 연도가 좀 잘못 나와있는데 1510년이죠. 1510년에 그 부산포, 연포, 내이포 지역에 왜군들이 쳐들어오게 된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이 삼포회란이 되겠는데, 이때 삼포회란을 진압을 하고 나서 체결된 약조가 뭐냐면 임신약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약조가 1512년에 임신약조가 체결되면서 임신약조가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세견선 개해약조 때 50척이었지 않습니까? 50척에서 25척으로 삭감을 하게 돼요. 세사미드도 이제 200석이었는데 200석에서 이제 100석으로 축소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양장도 삼포였었지 않습니까? 삼포였는데 어디만 들어가게 되면 임신약조 이후에는 이 제포만, 네이포가 되겠죠?
메이포. 메이포가 이제 체포가 되겠군요. 메이포만 허가를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식량 사정이 점점 악화가 되었었나봐요. 흉년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기 내변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544년에 지금의 그 통영 지역, 통영 지역이 되겠는데 이 사랑진에서 이제 왜군들이 이제 변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사랑진 내변을 이제 진압을 했었어요. 진압을 하고 나서 자, 몇 해 뒤에 이제 정민년에 1947년이죠. 왜군들의 그 계속한 어떤 그 요구사항에 조선 조정이 이제 거기서 이제 호응을 해서 정미약조를 또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진 외변 이후에 이게 완전히 중단이 되었었거든요. 완전히 세견선이라든지 새삼이두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무역이 중단이 되면서 일본의 어떤 그 밥줄을 끊어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이 애걸복걸 하고 나서 정미약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또 무역 교류를 허가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을묘해변이 1555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을묘년에 이제 그 왜군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돼요. 비변사라고 앞전에 설명해드렸었죠. 비변사. 변방 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시에 맡아보는 기관이 이 비변사가 되는데 이 비변사가 언제 설치가 되냐면 자, 삼포외란 때 그러니까 1510년이 되겠죠? 1510년에 설치가 되었었어요. 임시기구였어요. 이때는 임시기구였었는데 이게 을묘해변 그러니까 언제가 되겠습니까? 1555년이 되겠죠? 1552년에 을묘해변을 거치고 나서부터 국방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좀 강화가 되면서 임시기구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설기구로 탈바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상 부설되어 있는 기구다. 상설기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는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서는 최고 회의기구로 탈바꿈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을묘해변 이후에 그 진관체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을묘해변 때 진관체제에서 제승방략체제로 이 진관체제는 이 보법이 정비되는 이 세조 때 진관체제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진관체제에서 을묘해변이 거치고 나는 조선 명종 때죠. 명종 때에 제승방략체제로 이건 앞전에 설명해드렸었죠. 제승방략 외적의 어떤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중요한 거점 지역에 곳곳의 지역에서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대표 장수가 내려와서 아는 군사를 모아서 한 번에 적군과 이제 싸우는 그 방식이 바로 제승방략 체제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을묘해변을 거치고 나서 제승방략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을묘해변 이후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본과의 국교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국교가 완전 단절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1592년에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국가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또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여진이 나오게 되죠. 여진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린 정책이 있었어요. 이웃으로서 이제 사귄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제 회유책이 있었죠. 그래서 사절에 왕래를 통한 무역을 어느 정도 허가를 해주게 되고, 귀순을 장려를 해주게 되는, 자, 이게 바로 회유책이 되겠는데, 강경책을 보시게 되면, 최윤덕과 이천장군을 보내서, 자, 여진족을 이제 토벌을 하지 않습니까? 토벌하면서 영토도 확장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최윤덕 그다음에 이천을 보내서 이제 이 지역의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두만강 일대 이 지역에다가 김종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이 김종서 장군을 파병을 해서 김유정한테 죽었죠. 김종서가 파병을 해서 육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이 개척이 되는 이 강경책 정책도 나타나게 되었었다. 그래서 여진족이 국경 침입 시에 이제 정벌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진과의 교역 관계를 보시게 되면 조공무역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선에게 조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 여진족에게 이제 하사를 하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무역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무역소가 설치가 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죠? 지도에 보시게 되면 그 함경도 지역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경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성이 있고 그 꼭대기에 두만강 일대 보시게 되면 경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대표적인 무역수였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여진과의 교역 관계에서 이제 수입품은 말이라든지 뭐 초사피, 이거는 뭐 담비의 모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비의 모피. 그 다음에 그 토표피, 이거는 뭐냐면 시라소니의 가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죽. 토표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출품으로서는 뭐 미곡이라든지 뭐 곡식이 굉장히 중요했었겠죠. 그들 여진족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염장, 그러니까 뭐 소금이라든지 뭐 간장 뭐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염장 등 뭐 생필품을 주로 이제 수출했었고, 그다음에 무기라든지 또는 농기구의 재료인 철제류를 주로 이제 수출을 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세종 때 이 지역을 우리 영토로 편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관 육지를 개천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 세종 때 3인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받거나 또는 일부 이제 강제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남부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북부 지역으로 옮겨서 살게 해주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토지도 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정책이 바로 이제 3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 영토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야지 우리 영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3인 정책들을 추진했었다라는 거, 삼남지방의 일부 주민을 그래서 이제 북방으로 이주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토지를 지급하고 개간이라든지 또는 여러 이제 촌락들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었었다. 여진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벽보, 그러니까 벽으로 이제 보를 쌓아서 이제 그 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를 쌓아서 이제 그 방어를 했었다. 그다음에 농보, 뭐 목책, 뭐 이런 그 방어 시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3인 정책을 국가에서 이제 주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 해당 관청이라든지 그 지역의 진이라든지 또는 지주들, 개간 농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3인 정책들을 주도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인 정책이 있었고요. 여기 또 뭐가 있었냐면 이 토관 정책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그 지역민들 우대 정책이에요. 지역민들 우대 정책. 그러니까 이 지역의 지방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지방관들은 그 지역 사람들로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 이 토관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착민들을 포섭하여 효율적인 지방 지배와 군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민족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회유책으로서 토관직이 설치가 되었었다. 그래서 한 6%에서 한 7% 정도 되는 품계를 주어가지고 이들을 토관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관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잉유제도라고 해서 이 한반도 남부 일대, 이 황해도까지 포함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중앙으로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중앙으로 이제 세금을 운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함경도 지역과 이 평안도 일대 지역 같은 경우는 잉유 지역이에요. 잉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곡식 같은 경우는 현지 소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지에서 소비해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국방비라든지 또는 뭐 사신 접대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잉유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토착민들을 좀 달랬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운영과 임용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니은에. 그래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 동반이 있었죠. 중앙 관제하고 좀 유사하게 들어가게 돼요.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 동반이 있었고, 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동반이 됐습니까? 동반은 이제 문반이 되겠고, 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서반이라고 해서 무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문반이 되겠죠. 동반이 되겠고, 군사 담당하는 서반을 나누어서 각각 5품까지 그 한계를 정해놨어요. 5품까지.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뭐 정 2품, 1품 이렇게 고위관직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각각 5품까지 한정을 해서, 자, 해당 지방의 군사적, 사회적 유력층이라든지 유력층 가운데서 이제 실무자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토관으로 임명을 했었다.
토관이 근데 나중에는 15세기 말에 향리로 이제 대체가 됩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앙 집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중앙에서 관찰사를 이제 일일이 파견을 하게 되잖아요. 파견하다 보니까 이 토관이 나중에는 향리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동남아시아의 류큐, 그러니까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이 되겠죠. 원래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독립국이었어요. 독립국이었는데 지금 일본 영토가 되었었죠. 일본 영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암은 이제 태국이 되겠습니다. 태국, 그 다음에 자바,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과 문물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자, 이제 보실 내용이, 양난의 극복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컬어서 양난이라고 얘기하죠. 임진왜란 당시에 1592년에 임진왜란과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오죠. 정유재난, 두 개의 난을 일컬어서 양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그 배경에 있어서 일본 내부적인 사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당시 그 일본의 전국시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전국적인 어떤 그 군사력을 집중을 하게 돼요. 전국적 군사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그 다이묘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세력들, 영주들에게 이제 토지를 분봉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막강해진 어떤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팽창을 할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출범을 하고 나서 조선에다가 이제 그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당시에 황현길과 김성희를 파견했었습니다. 통신사로서. 황현길은 이제 그 정사, 그 김성희를 이제 부사로 해서 황현길은 이제 서인 계통이고, 황현길은 이제 서인, 김성일은 동인 계통이거든요. 정사고 부사잖아요. 근데 그 일본에 그 통신사로 갔다 오고 나서 당시 조선 임금이었었던 이 선조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돼요. 황현길은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선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자, 우리 조선이 하루빨리 자, 이 전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김성희 같은 경우는 황현길과 반대로 토요토미의 얼굴을 보니까 쥐상이더라. 저런 인물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굉장히 좀 평온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괜히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김성이 되거든요. 당시 왕은 선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걸 믿는 게 사람의 심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믿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를 더 믿고 싶어 하는 이 선조라든지 또는 이 대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김성일이 의견이 좀 더 우세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대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인 관계가 나타났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통신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 통신사에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면 가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정면 가도라는 글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면 가도 무슨 얘기냐면, 자, 명을 정벌하러 갈 테니까 너희 조선이 길을 좀 빌려달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을 받아들인 이 조선 조정에서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선조가. 근데 이런 정면가도의 어떤 야욕을 품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면 미리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비나 대비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막판에 가서는 어느 정도 전쟁 대비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시게 되면 당시에 또 조선 조정의 정세를 보게 되면 이 수포제라든지 대립제가 이제 성행했었어요. 수포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포를 압박하게 되면 군대는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수포제지 않습니까? 수포제고, 그리고 또 이제 대립제,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대신 군대를 간다. 제대로 된 어떤 전투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발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군사 동원 체제가 굉장히 무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조선 조정의 어떤 그 병력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을묘해변 1555년이죠. 을묘해변 이후에
진관체제에서 뭐로 바뀝니까? 아까 설명해드렸었는데. 자, 진관체제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 재승방략체제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어떤 군사훈련이라든지 어떤 그 방어태세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진관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병력이 많이 동원될 수가 있는데 각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민들이 중심에서 방어가 되는데 재승방략체제는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제대로 된 훈련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승방략체제를 가동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본군에 의해서 격파를 당하고 패퇴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본의 정세를 보시게 되면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했었죠. 전국시대 혼란을 수습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었다. 다이묘들의 불만, 그러니까 영주들의 불만을 얘기하죠. 영주들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고 대륙, 그러니까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과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앙 집권자 군사 지휘 체계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양의 총포술, 그러니까 이 조총이 일본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포르투갈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나가사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조총이 일본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신무기죠. 이 조총이 우리 조선군을 굉장히 괴롭혔던 이런 상황도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군 패배의 원인으로서 이 조총이 지목되기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일본군들이 언제 이제 쳐들어오게 되냐면 1592년이죠. 1592년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병력, 대략 한 20만 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부산 앞바다를 새카맣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부산 앞바다를 엄청난 공포에 떨겠죠. 엄청난 이 병력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니까. 자, 부산에서는 당시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자, 부산진 참사, 이 정발이 있었습니다. 정발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들을 방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와서 용감하게 싸웠었어요. 근데 자,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발이라든지 또는 자, 동네 부사 송상원도 자, 용감무쌍하게 싸웠는데 자,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돼요. 부산이 이제 그 일본군의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일본군들은 북상을 하게 되고, 자, 어디에서 이제 또 이제 우리 조선군과 만나게 되냐면 상주 지역에서 조선 중앙에서 이제 누굴 파병을 하냐면, 자, 여진족 토벌의 일가견이 있었던 당시에 이일이라는 장수를 파견을 해서 맞서서 상주 지역에서 싸우게 되는데, 상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패퇴를 하게 되고, 더 계속해서 북상을 하게 돼요. 북상을 해서 자, 태백산맥이 있고 이제 소백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령을 건너가서 이제 계속해서 북상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당시 중앙에서는 자, 재승방략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전국에서 군사가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집결을 하게 되면 충주 지역으로 집결을 하게 돼요. 충주 지역으로 집결을 하게 돼서 이제 문경세제에서 왜군들을 격파를 하려고 했었는데, 모이다 보니까 제대로 훈련도 되지도 않고, 겁을 또 이제 지대에 먹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조정에서 누굴 파병을 했었냐면, 당시 그, 조선의 어떤 최고의 장수로 알려져 있는 이 신립 장군. 이 신립을, 파견했었는데, 신립이 군사를 모아놓고 보니까 굉장한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전법대로 따지면은, 문경세제, 그러니까 조령에서 매복을 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천혜의 우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전법인데, 이들이 이제,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워낙 오합지졸이다 보니까,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충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충주 지역에 뒤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탄금대가 있는, 자, 이 지역에서, 1대1로 일본군과 맞붙게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해요. 배수의 진. 그러니까 등 뒤에는 한강 강이 있어요. 강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적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후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강이 있기 때문에 강물로 빠져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고 탄금대에서
일본군과 맞서서 신립 장군이 용감하게 싸웠는데 일본의 어떤 조총에 의해서 이제 괴멸되는 이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조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으로 해서 일본군이 조총에 이제 일본군이 있지 않습니까? 조총을 이제 장전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장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빠방하고 이제 신립의 기병을 향해서 이제 쏘지 않습니까? 말 타고 뚜덕뚜덕 하게 되면, 자, 일본군의 어떤 그 조총 부대가 총을 격발을 하게 되고, 뒤에서 이제 장전을 해요. 또 횡으로 이렇게 일본군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뒤에서 장전하고, 앞에서 총을 쏘면 뒤로 가서 또 다시 장전 준비하고, 뒤에서 장전을 하면 앞으로 나와서 다시 이제 격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총을 이렇게 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이제 용감무쌍하게 달리고 있는 이 신립 장군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기병들은 다 쓰러지는, 말도 죽고 사람도 죽는, 자, 이런, 자, 충주에서 자, 전사를 했었다. 신립 장군은 이 일은 이제 살아 돌아가서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신립 장군이 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당시 선조지 않습니까? 왕이 선조가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선조는 서둘러서 자 파죽지세로 20일 만에 이제 서울을 뺏어오게 됩니다. 뺏어오게 된다는 게 서울을 이제 서울을 이제 함락을 시키게 돼요. 함락을 시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함락을 시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당시 왕이었었던 선조는 몽진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을 거쳐서, 황주를 거쳐서, 이 평양 지역을 거쳐서, 자, 이 의주 지역까지, 피신을 하는, 도망을 가는, 자, 그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돌도 맞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피난 과정에서 경복궁도 일본군에게 불탄 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한양의 백성들에게, 경복궁이 불타는, 거기서 이제 노비문서라든지, 각종 어떤 기록물들이 다 불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선조는 이렇게 몽진을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조선의 반격을 하고 나와 있죠. 신립 장군이 기마병, 기병을 중심으로 해서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등에 이제 강이 있었죠. 자, 왜군을 막았으나 어쨌든 패배를 했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승망년 체제의 문제점이에요.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오합시졸이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울과 평양이 이제 차례차례 함락을 됩니다. 서울 함락되고, 쭉 올라와서 평양까지 함락이 되고, 일본은 이 지역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이 장수가 사령관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함경도 지역으로 이제 가토 기요마사라는 이 일본군 그 장군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함경도 지역까지 완전히 차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당시에 왕자가 이 지역에서 의병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왕자 이매군이라는 왕자가 있어요. 광해군의 형인데 이매군과 그리고 이제 순화군이라는 이 왕자가 이 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 함경도 주민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친일파죠, 어떻게 보면 그 친일파가 일본의 가토 기요마사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이제 조선의 왕자가 일본군의 어떤 포로가 되는 이런 치욕도 겪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양까지 파죽지세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60일 만에 평양에 이제 함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왕이었던 선조는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기세였었거든요. 당시 명나라로 피난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겁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용감무쌍하게 목숨을 버리지 않고 평양에서 있을 때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이 선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로 갔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군이 평양에서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가 하니, 해군에서 이 남해안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실 육군과 이 해군을 수륙 병진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평양으로 오게 되면 해로로에서 배로에서 이제 군량미를 수송을 해서 군량미를 운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다에서 전라좌수사했었던 이 당시 유명한 이순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이순신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본군이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배들도 이제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포해전이라든지,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그 유명한 그 한산도 대첩, 이런 대첩을 이제 각각 거치면서 일본군들이 패퇴를 하게 돼요. 보급이 여기서 끊기게 되는 거예요. 보급이 올라오지 않게 되니까 이들도 이제 진격을 이제 여기서 멈추게 되고, 당시 선조는, 당시 명예에게 계속해서 SOS를 날리게 되는 거예요. 원병을 요청해달라고. 그래서 명군도 나중에는 이제 원병을 요청해주게 되는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어쨌든 넘어가서, 이런 과정 속에서 진주성 전투가 또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일본군은, 이 지역은 호남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이 평안도 일부라든지, 또는 이 전라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는데,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호남 평야라든지 굉장히 곡창지대잖아요. 군량미를 확보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진주성을 반드시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 진주성에서, 누가 활약을 하게 되냐면, 이 김시민 장군 있지 않습니까? 진주 목사였었던 이 김시민이, 당시 병력, 당시 병력만 불과 3,800여 명 정도의 진주의 병력들밖에 없었거든요. 3,8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당시 왜군은, 이 서쪽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2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당시 진주성에서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이들이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진주성을 그래서 처절하게 이제 방어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진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김시민 장군은 그때 이 일본군의 탄원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조선시대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하나를 꼽히는 이 진주대첩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주대첩이 1차의 진주대첩이 있었는데, 2차는 그 이듬해인 1593년에 일어나게 돼요. 1593년에 진주대첩에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대규모 병력, 수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2차에 걸쳐 쳐들어오게 돼요. 이때는 이제 김천이라든지 또는 김천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조선군이 맞서서 용감무쌍하게 싸우는데, 지금 전부 다 패퇴를 하고 쓸쓸하게 죽어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성에 함락하게 되고, 진주성 안에 있는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든 가리지 않고 같은 몇만 명의 어떤 진주 성민들을 완전히 학살을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합니다. 일본군들이. 어쨌든 이 김천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활약을 했었는데, 당시에 농계라는 기생이 있었나봐요. 농계라는 기생이 당시 왜군의 장수와 이제 같이 이제 기생 파티죠. 이제 술 파티라는 과정에서 촉성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촉성로의 그 아래 이제 남강이 흐르게 되는데, 그 남강에 이제 외군 적장과 함께 끌어안고 투신을 하는, 그래서 자결을 하는 이런 기계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농계라는 이 기생 출신이, 기생이 아니라는 얘기를 있는데, 어쨌든 김천일과 이 논계가 2차 때 1593년에 진주에서 활약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때는 우리 진주 성민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제 이순신의 활약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활약. 최초에, 우리 수군 최초의 활약이 뭐였었냐면, 이 옥포해전이에요. 옥포해전이 있었고, 옥포해전.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사천해전이 있었습니다. 사천해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포해전. 우리 교전은 당포해전이 없었는데,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이런 해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첩인데, 이 사천해전 때에 최초로 이제 거북선이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북선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뚜껑이 덮여 있고 이제 송곳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이제 거북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게 거북선이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포탄을 날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거북선이 일본 같은 경우는 배병전을 주로 하거든요. 배의 규모도 좀 작고,
그 배의 규모도 작아가지고 배에다가 배와 배끼리 이제 부딪혀요. 배와 배끼리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일본군 병력들이 자, 배 위로 이제 올라탑니다. 갑판 위로 올라타서 거기서 이제 백병전을 벌이는 전법이 일본군의 대표적인 전법인데 이 거북선 같은 경우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천해전 때 거북선이 최초로 등장하면서 이제 엄청난 활약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북선을 이용한 최초의 해전이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한산도 대첩이잖아요. 한산도 대첩 때에 엄청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제도 인근에 한산도라는 이 섬이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되는데 하객진 전법이 이때 사용이 돼요. 하객진. 그러니까 항날개 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날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하기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자, 일본군 배들이 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포를 날려서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전법이 되겠는데 이게 하기지 전법인데 하기지 전법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180도. 자, 이 배가 우리 조선 배는 굉장히 큰 동시에 회전이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포를 날리지 않습니까? 포를 날리면 포가 이제 또 장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노를 저어요. 이 수병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180도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포를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포를 날리고 이제 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본군이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180도로 회전을 해서 여기서 포를 쏘고 반대편에서 장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0도로 회전을 해서 그때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포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세계 해전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해전으로 알려져 있는 이 한산도 대첩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산도 대첩과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대첩 좀 이따 이제 배우실 텐데 이 행주 대첩이 나오게 돼요. 행주 대첩이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때 그 유명한 3대 대첩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군이 활약하게 되니까 이 보급 문제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이. 그래서 제대로 진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 선조가 명나라의 원군을 이제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원군을 파병하게 되면서, 자, 명나라에서는 사실 이 조선을 의심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일본군과 짜고서 우리 명나라를 공격하러 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의심을 했었어요. 의심의 누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차 때는 이 조승훈을 중심으로 한 명나라 군대가 파병이 돼요. 불과 이제 3,000여 명밖에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 3,000여 명으로 되게 허풍이 좀 있었나봐요. 3,000여 명으로 일본군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승훈을 중심으로 해서 평양성에서 이제 맞붙게 되는데, 일본군과 맞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엄청 깨지게 되죠. 조승훈이 이제 일본군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2차 때는 그래서 이제 2차 때 명나라 군대가 제대로 이제 파병이 돼요. 그래서 이효송을 중심으로 한 5만 병력이 조선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성 전투에서 이효송이 일본군을 격파를 하게 돼요. 격파를 하게 되고 평양성을 그래서 이제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남쪽으로 추격을 해서 일본군을 추격을 해서 서울 인근에 벽제 있지 않습니까? 벽제 화장터로 유명한 이 벽제관에서 전투를 또 벌이게 되는데 그때는 일본군에게 이효성 부대가 이제 패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효성 부대가 패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쪽에서 이제 누가 올라왔었냐면 이제 권율 장군을 중심으로 한 이 장수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의 행주산성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군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행주대첩이 여인네들이 이제 치마에다가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와서 돌을 던지고 활약을 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행주대첩이라고 얘기하는데, 행주대첩 때 누가 그래서 활약을 하게 되면, 권율 장군이 엄청난 승전을 거두게 되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효성 부대가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행주대첩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후퇴를 했었다라고 이제 후회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어쨌든 서울로 진격하려고 행주대첩이 있어.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전초적인 어떤 전투의 성격으로서 행주대첩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활약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기에 어떤 관군도 활약을 하게 되는데, 관군이 아닌 의병들이 또 엄청난 활약을 하게 돼요. 의병들이. 조선의 의병들이, 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서울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 조선의 왕만 사로잡으면 전투가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곳곳에서 이 국지전으로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우리 조선의 의병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의 그 후방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이런 작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 최초의 의병이 이제 경남 의병 지역에서 이 곽재우가 홍위 장군으로 유명하죠? 빨간색 옷을 입고 여기저기서 매복 작전이라든지 이 기습, 유격 작전을 통해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들을 용감무쌍하게 무찌르는 활약을 했었다. 곽재우 장군이. 그리고 이제 금산 지역에서, 전라도 금산 지역에서 이제 조헌이라든지 영규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을 했었다. 700의 총이라는 그 무덤도 있다라고 해요. 참고로 700명이 결사적으로 항전해서 전부 다 죽었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700의 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금산 지역에. 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승병들도 이제 활약을 해요. 승려들도. 그래서 이제 사명대사 유정이라든지, 사명대사 유정이 이제 금강산에서, 그리고 이제 사명대사, 유정이 되겠죠? 유정이. 그리고 서산대사, 휴정이 되겠습니다. 휴정이 이제 그 묘향산에서 이제 각각 이제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명대사 유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본의 그 사신으로 이제 파병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로도 교환도 하고 이런 업무를 이제 외교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병들이 있었고, 그타로 이제 나주에 고경명, 담양에 나주에 김천일, 그다음에 담양에 고경명, 이런 사람들도 의병으로서 이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주의 정문부, 자, 이런 사람도 의병으로서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문부의 활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관대첩기라는 이 비석도 세우게 되죠. 북관대첩기. 그 일제강점기 때 북관대첩기를 일본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해 놓았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수건 승리를 보게 되면 이수진의 활약이 있었죠. 자, 왜군 해상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완전히 보호하고, 그리고 이제 옥포해전, 최초 해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천해전, 거북선을 처음 사용한 해전이 되겠고, 한산대첩 때 하객진 전술을 통해서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다. 자, 의병 활동이 있었죠.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되어서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었고, 향토 지리에 익숙했었다. 그리고 이제 향토 조건에 맞는 무기와 전술을 구사를 했었다. 매복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매복이라든지 기습이라든지 유격 작전에 굉장히 유리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군들이 활약을 하게 되죠. 관군 협력, 처음에 이제 관군에 협력을 하고, 또는 이 독자적인 부대를 편성해서 왜군과 전투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군량을 운송하고, 이제 산성을 축조를 하는 등 승려들도 후방에서 이제 지원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이 나중에 또 수복이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외교적으로도 이제 유정이라는 승려가 나중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회 인식 및 위상이 확립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임진왜란이 초기 때 굉장히 급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란의 극복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그래서 이제 탈환을 하게 돼요. 말씀드린 대로 이호선 부대가 이끌고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관민의 행주대첩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1593년에 이제 권율 장군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서 명과 일본 간에 일본 간에 휴전협정이 발생을 하게 돼요. 사실 그 휴전협정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조선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명나라는 조선의 상국이라는 입장으로
자, 우리 조선을 대신해서 일본과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약간 좀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명과 일본이 명나라 사신으로서 이제 힘유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군사령관이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 자, 이 사람이 그 대표가 되어서, 자, 회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일본은 명나라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 남부를 띄워달라. 그리고 이제 그 명나라 황제의 딸을, 자, 일본군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비로 보내라. 등등의 여러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힘유경 입장에서는 빨리 전쟁을 끊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고니시 유키나가도 이 힘유경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그런 상황이죠. 각국의 황제와 토요토미에게 각각 가서 허위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허위 보고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태가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발각이 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597년에 있었던 정유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는 거죠. 결렬이 되고 1597년에 정유 재난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는 우리 조선도 어느 정도 군사적인 어떤 대비 체제가 좀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어디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면 직산 전투에서 정유재란 때 직산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에 맞서서 승리를 이끌었다. 지금의 천안 지역이 되겠어요. 직산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군도 당시에는 조선과 명나라가 좀 대비 체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서 그렇게 신속하게 빠르게 북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쪽 지역 일대에 성을 쌓고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쪽 지역에 여수라든지 또는 이 울산 지역까지 포함한 이 남쪽 지역에서 성을 쌓고 이제 농성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었어요. 남쪽 지역에서는 이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 이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사실 임진왜란때 엄청난 이 정발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경상우수사에 썼던 이 원균이 있었어요. 원균이라든지 이 다른 대신들의 어떤 모함을 받고 자, 이순신이 파직이 돼요. 이 사탈관직이 되면서 곤장도 맞고 하옥이 되는 등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순신이 원균이 아니라 권율휘하에 백의종군하라는 그런 어떤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백의종군. 그러니까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고 일반 사병으로,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전라자수사 최고 군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최고 군사령관이 이등병으로 강등되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순신이 어쨌든 이 원균의 모함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원균이 많은 병력들을 이끌고 이 친천량 해전에서 엄청난 이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에게 엄청난 패전을 하게 돼요. 원균이 그때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조가 좀 어느 정도 이순신을 기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후회를 하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원균이 패퇴하게 되고 나머지 완전히 이제 싸그리 전멸하게 된 거예요. 배가 이제 불과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때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어떤 필요성, 이순신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제 재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순신을 다시 기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신이.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12척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서서 엄청난 활약을 하게 돼요. 네. 이순신, 사실 원래 조정에서는 이 선조가 12척 갔다가 일본군 배는 수백 척이거든요. 수백 척과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이렇게 해서 육군으로 이순신 아무래도 수군보다는 육군으로 들어와서 활약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순신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신에게는 12척이라는 엄청난 배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굉장히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12척을 가지고 자, 일본군 133척을 경멸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벌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울돌목 전투로 유명한 울돌목 해전으로 유명한 바로 그 유명한 저기 뭡니까 명량 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진도가 있어요. 진도가 있는데 이 서해안 같은 경우 서해안이라든지 남해안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조수간만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물과 썰물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때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물살이 굉장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물살이 있고 다시 나오는 물살이 있고 막 이래요. 이 진도하고 이 육지 사이에 굉장히 좁은 해협인데 이 사이로 일본 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진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진도가 있고 이 조그만 이 해협이지 않습니까? 요 사이로 이제 일본 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133척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엄청난 배가 들어오죠? 엄청난 배가 들어오는데 우리 12척의 배, 한 척이 더 플러스가 돼서 13척이라고 얘기하는데 13척의 배가 마찬가지로 하객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객진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들어오는 배, 그러니까 물살의 흐름을 이용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물살이 이렇게 흘렀다가 일본군 배가 들어오게 되니까 물살이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살이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일본군의 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싹 몰려서 들어오게 되는데 갑자기 물살이 이제 바뀌게 돼요. 물살이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군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옹기종기 이렇게 잘 모여있지 않습니까? 일본군 배들이 모여있는데 자 하객진을 또 마찬가지로 형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집중 포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포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래서 물살을 이용한 어떤 엄청난 전투를 벌였었다. 전과를 올렸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 되겠습니다. 일본군에게 엄청난 승리를 거뒀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량해전이 있었고 나중에는 또 이제 노량해전 때 자 노량해전 때 자 이 명나라와 일본 간에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었거든요. 1598년에 이제 죽게 되면서 철군을 명령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조선에서 철군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 당시 그 조선 이순신 같은 경우는 일본군이 무사하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용납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량해전에 마지막으로 출전해서 이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일본군 배들을 엄청나게 이제 경멸을 하게 되고, 자, 안타깝게도 이순신은 자, 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자는 모습을 보셨어요. 적의 탄원에 맞고 쓰러지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간에는 이순신이 선조의 미움을 받아서, 선조가 좀 사실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심한 왕이거든요. 자기 아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고, 이순신에 대한 컴플렉스, 영웅에 대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었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망이나 잘 다니는 이런 왕이 바로 선조였거든요. 그것도 아직도 선조가 어쨌든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자살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전살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순신이 명량해첩과 노량대첩이 그 대표적인 전투가 됐었죠. 정윤재란 때예요. 정윤재란 때에 명량해전과 이 노량해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량해전보다 명량대첩이죠. 명량대첩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명량대첩이 있었다는 거. 이거는 거기 정윤재란이었다는 거. 자, 원균이 7천량 해전에 패하고 남은 12척을 가지고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에 해류와 지령을 이용하여 격파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노량해전 때에 이순신의 마지막 해전이 되겠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순신의 어떤 활약, 임진왜란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실 내용이 이제 임진왜란 영향에 대해서 보시게 될 텐데, 자,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자,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전란의 극복에서 자,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되고 포수, 사수, 살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포수, 사수, 살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성룡의 건의를 받아서 이 훈련 도감이 설치가 됩니다. 중앙군이요. 중앙군. 그리고 유성룡의 건의를 받아서 이제 소고법이 시행이 됩니다. 소고법. 지방군이 되겠습니다. 그 소고군의 양천 혼성군이라고 얘기해요. 양천. 그러니까 임진왜란 중에 이제 이런 그 군사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는데, 소고군. 그래서 지방군이 되겠는데, 양인들, 그 다음에 천민들, 노비들까지 들어가는, 그 양반들도 들어가는,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군이 되겠는데, 자, 이러한 그 군대가 이제 편성이 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자, 영이 있어요, 영. 소고법에는 뭐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가 있고, 그, 초가 있고, 기가 있고,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 이 대에는 11명이 있어요. 11명. 그 11명이 그 3개의 대를 이루어서 이제 기가 이제 뭐 몇 개의 기를 이루어서 이제 초가 이제 몇 개의 초로 이루어서 사가 몇 개의 초로 이루어서 영.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군사가 이제 편제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고법이 시행이 되었고, 이제 임진왜란의 영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죠. 사실 그 정유재란 때 있지 않습니까? 정유재란 때 그 일본군들이 엄청난 이 못된 짓을 만행을 저지르게 돼요. 조선의 그 코를 베어가는. 그래서 일본에 가게 되면 이 콩무덤이 있게 되는데, 그걸 코를 많이 베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일본군의 어떤 전과를, 이제 전과를 알리는, 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고, 그리고 이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기근에 휩싸이면서 전염병 돌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급감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토지도, 농지의 어떤 그 황폐화 현상도 나타나게 되고, 기근이라든지 또는 질병도 만연하게 되면서, 자, 밀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몽왕이라는 그 조선 왕실의 종실의 후예가 있었어요. 이몽왕이 중심이 되어서 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난이 또, 나중에 이제 진압이 되게 되죠. 자, 국가 재정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을 약화하기 위해서, 예. 자, 납속책이라는, 납속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돈이라든지 또는 이 그 곡식을 납부를 하면, 자, 속방해줄게, 속량해줄게, 양인으로 만들어줄게, 또는 뭐 어떤 그 일정의 어떤 그 뭐 벼슬을 줄게, 노비에서 면해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납속책인데, 뭐가 있어야지 납속을 하지 않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납속책을 실시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납속책을 했었지만 제대로 원활하게 시행이 되지는 못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곡물이나 뭐 또 화폐를 받고 돈을 받고 어떤 그 신분 해방이나 뭐 특전을 주는 이 정책이 납속책인데,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그래서 어쨌든 호적과 토지대장이 어떤 소실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노비문서도 이제 소각이 되고 납속책이 시행이 되고 전쟁 중에 어떤 재정의 확보를 위한 그 어떤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참전하지 않습니까? 명나라의 어떤 그 보국도 우리 조선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굉장히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엄격한 신분적 체제가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문화재도 뭐 소실됩니다. 그래서 뭐 불국사라든지 또는 우리 백성들에 의한 경복궁이라든지 창경궁, 창덕궁 이런 궁들이 소실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전술이라든지 또는 무기가 또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같은 경우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1598년에 죽거든요.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가 새로 수립이 돼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정권이 새로 수립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쿠가와 막부가 막부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라든지 유업은 이제 도자기 만드는 그 업을 얘기하죠. 유업이라든지 또는 이 성리학
성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일본에서. 조선에서 이 강항이라는 이 성리학자가 이제 일본을 건너가게 되면서 일본의 그 성리학을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뭐 후지와나 세이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 성리학이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퇴계 이황을 그래서 굉장히 성리학의 어떤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숭하고 추앙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외에서 이제 조선과의 외교가 어느 정도 좀 단절이 되었었는데, 나중에는 통신사가 파견되고 사신단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독고가 막부에서 사신단 파견을 계속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됐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광해군이 나오게 되죠. 임진왜란 광해군이 자 분조, 그러니까 조정을 둘러 나누는 거예요. 자, 선조는 여차하면은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었습니까?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너를 이제 세자로 책봉하겠다.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 책봉이 되거든요. 이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면서 조정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조의 임금이 도망가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새로운 왕조를 너 광해군이 이끌고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의병들도 이제 그 모집을 하는 등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광해군이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자 1608년이죠. 1608년에 광해군이 왕위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광해군은 전쟁의 실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좀 영리했었던 임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한창 나왔을 때 명나라의 세력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쪽에서 그 여진족들이 발흥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만주 일대에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여진족 부족들을 이제 다 통일을 하게 돼요. 뭐 건주 여진이라든지 뭐 해스 여진이라든지 이런 여진족 부족들을 완전히 다 통일하게 되면서 세력을 강성하게 형성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명나라를 굉장히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당시 왕이었었던 누르하치가 성장했을 때가 임진왜란 때부터 있었거든요. 선조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누르하치에 대해서. 그래서 선조가 죽고 1608년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누르하치의 어떤 누르하치가 나중에 1616년에 후금이라는 국호로 이제 나라 이름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금을 세우고 명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광해군은 여기에 대해서 줄타기 외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에다가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누르하치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등, 그래서 이제 줄타기 외교, 중립 외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자, 광해군 하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립 외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의 여러 개혁 정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의 뒷수습을 이제 광해군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허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등용을 해서 뭐 동의보감, 이런 게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질병 치료도 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수습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양안이라든지, 또는 이 호적을 새로 작성해서, 양안은 이 토지대장을 얘기하죠? 토지대장을 얘기해요.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 진흥을 하고 국방력도 이제 강화를 하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했었죠. 근데 광해군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간단하게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뒷부분에서 또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광해군이 세자로 있을 때 당시 임금 선조지 않습니까? 선조의 정실 왕비로 맞아들이는 이목대비가 광해군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이목대비가 10몇 살 때, 선조가 막 거의 한 60몇 살 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40몇 살 차이 나죠? 그 선조와 이목대비 사이에서 자식이 한 명 나옵니다.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 적자잖아요. 정실 왕후 사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목 왕후 사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영창대군이 적자고, 광해군은 서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선조가 1608년에 죽게 되면서 영창대군이 나이가 또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왕이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광해군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자,
영창대군이 적자기 때문에 약간의 그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영창대군을 뭐 죽여라 뭐 이런 상소가 올라오게 되고, 영창대군이 그래서 이제 사사되고, 이목대비는 당시 그 서궁, 그러니까 지금의 그 덕숭 지역이죠. 서궁으로 유폐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중립외교가 이제 폐모,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엄마를 패하고, 이목대비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영창대군을 죽였다. 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자, 당시 서인 세력들의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1623년 인조 반정을 위해서 광해군이 쫓겨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이 대북파, 이 북인 세력들이었거든요. 북인 세력들이었었는데 이 북인 세력들이 완전 일망타진되고 서인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내적인 모습이었었고, 이제 대외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말씀드린 대로 외란 이후에 그 여진족이 1616년에 후금을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죠. 누르하치에 의해서 후금이 건국이 되고, 그 명거 후금이 1619년에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1619년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명나라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당시 왕이었던 이 광해군 정권에 대해서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 파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파병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자, 고륙지체 끝에, 자, 고심한 끝에 당시에 이제 그 강홍립을 이때 강홍립을 이제 그 장수로 해서 이제 파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 1만 몇천 명의 그 군사를, 자, 명나라를 지원하는 병사로서 이제 파병을 했었는데, 광해군이 이 강홍립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리게 돼요. 향배를 봐서 투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배를 봐서. 만약에 명나라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일찍이 투항을 해서 우리 조선 병력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의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립외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해군이. 그래서 강홍립이 1619년에 이때 그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때에 강홍립이 그래서 후금으로 투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후금이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친선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외교 정책을 보시게 되면, 자, 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 후금과도 친선을 유지하는 중립적인 주탁의 외교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 이후에 광해군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로 유배해 와서 이제 제주도에서 죽는데, 어쨌든 인조 정권이 일어나게 돼요. 인조는 어떤 그 슬로건을 내세우냐면, 친명배금이에요. 배금. 자, 광해군을 쫓아낸 목적이 뭡니까? 중립외교지 않습니까? 오랑캐와 이제 그 손을 잡았다는 이유, 명나라를 배반하고, 그래서 이제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명배금 정책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제 저희 광해군에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면 친명배금 정책. 그래서 이제 1627년에 정묘년에 후금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당시 그 조선의 왕이었었던 인조이지 않습니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되는 이런 굴욕도 이제 겪게 돼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도 또 이제 그 의병들이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활약을 했었던 의병이, 자, 정봉수. 이 정묘호란 때 정봉수라든지 또 이립. 자, 이런 장수들이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천 지역에서 정봉수, 용천에서 정봉수, 그 다음에 철산에서 이립 장군이 활약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묘호란 때 계속해서 이제 그 후금 군대가 이제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사신들끼리는 만나게 됐었어요. 강화도에서 만나게 되면서, 자,
후금의 그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관계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형제관계를. 후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형제관계 요구를 수용을 해요. 인조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시로 해서 이제 그 후금 군대가 철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627년에 있었던 정묘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정묘호란, 서인 정권의 친명 배급 정책. 자, 후금을 자극을 했었죠. 그래서 후금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봉수라든지, 이립 장군의, 이립이 의병을 일으켜서 항전을 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강화도에서 화의를 했었다. 화의를 하게 되면서, 후금 군대가 물러났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에서는 명나라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600도 1300, 자, 청이 건국이 돼요. 홍타이지라고 해서 청태종이 누라치가 죽고 나서 청태종이 이 홍타이지가 새로운 왕이 오르게 돼요. 왕이 아니라 왕이 오르게 되면서 나중에는 청을 건국하고 본인을 스스로 이제 황제라고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36년의 상황이 돼요. 청을 건국을 하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에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었어요. 청을 건국하고 나서 조선에 대해서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인조는 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저한 이 청나라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 것에 대비한 어떤 철저한 방어태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제대로 잘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청나라 군대가 폭풍같이 또 밀려 내려와요. 10만 군대가 준비가 되어서 이 평안도 일대 여러 성들을 제치고 폭풍같이 내려와서 한양을 이제 포위 함락을 하게 되는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왕은 인조지 않습니까? 인조가 서둘러서 이제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했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용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포위가 됐잖아요. 청나라 군대에 포위가 돼서 59일 동안 여기서 항전을 하게 돼요. 근데 59일 동안 겨울에, 한겨울에, 곡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면서, 그 내부에서는 싸워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벌어져.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화파와 이제 주전론자들이 대립을 하게 돼요. 주화파는 이제 그 화의를 하자. 최명길 이런 사람들이 주화파였었거든요. 주전론자들은 윤식, 오달재, 김상원, 사막사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들이 주전론자였었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결사 항전하자, 맞서 싸우자.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굶어 죽는데. 힘이 있어야 싸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세자가, 당시에 세자가 이제 소현세자지 않습니까? 소현세자가 이제 강화도를 피신 가 있었거든요. 피신 가 있었는데 강화도도 함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함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남한산성에서도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는, 청의 요구사항을 듣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항복을 하는, 그래서 지금의 그 송파구에 가게 되면 삼전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청태종, 이 홍타이지에게, 삼괴구구두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세 번 절하고, 땅바닥에다가, 3번 절한다. 3번 조아린다. 총 9번 조아리는 거죠. 3번 절하고, 땅바닥에 3번씩 조아리니까. 그런 어떤 왕이, 일국의 어떤 국왕이, 일개 오랑캐에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어떤 굉장한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병자호란이 그래서 1636년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나중에는 이제 풋벌운동이 또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뒷부분에서 이거는 설명해야 될 텐데, 인조의 아들이 소현세자가 있고, 복림대군 있지 않습니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들어가거든요. 청나라의 인질로 들어가서 소현세자는 이 청나라의 문물에 굉장히 흠뻑 빠져들고,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청나라를 격파를 할까, 풋벌을 완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그 10여 년의 청나라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조에게 미움을 보이게 되죠.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 흠뻑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아니라 소현세자가 의문사를 하게 돼요. 죽게 되고 세자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림대군이 세자로 바뀌게 되면서 효종이 되는 거죠. 그 효종이 인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오르게 되면서 북벌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제가 모습을 또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북벌,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을 정벌 하자라는 얘기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는 얘기죠. 자,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싣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 의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조선 임진왜란 후기에 아무튼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리를 지켜서 청에 복수하고 명나라를 회복시키자, 중화를 회복시키자. 그래서 조선은 소중화의 나라다. 우리는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다. 북벌론 재김의 북벌운동이 그래서 전개가 되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